결혼 5년 차 우리의 일상은 마치 잘 짜여진 시계태엽처럼 정확하고 평온하게 흘러갔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함께 커피를 내리고, 저녁 8시면 식탁에 마주 앉아 그날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는 것. 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적당한 책임감과 안온함을 즐겼고, 아내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늘 변함없는 다정함으로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였다. 우리는 서로의 루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 평온함이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는 퇴근 후 요가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직장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다며 가볍게 시작한 일이었다. 자기야, 요즘 몸이 너무 찌뿌둥해서 요가 좀 배워보려고. 유연해지면 마음도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아내의 말은 지극히 타당했고, 나는 기꺼이 그녀의 새로운 취미를 응원했다. 요가 학원에 다녀온 날이면 아내는 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상쾌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그녀가 건강한 에너지를 채우고 돌아온 것 같아 흐뭇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알 수 없는 균열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다. 평소라면 퇴근 직후 나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아내가 요가 수업이 있는 날이면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수업에 집중하느라 핸드폰을 라커룸에 넣어두었다는 핑계는 처음엔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 핑계는 점점 반복되었고 어느새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마저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다. 10시, 10시 30분, 그리고 어느덧 11시를 넘기는 날들이 잦아졌다. 나는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요가라는 것이 생각보다 고강도의 운동일 수 있다는 생각에 나 스스로를 다독이며 의심을 지우려 노력했다. 회사 생활 역시 녹록지 않았다. 내 직속 후배인 민주는 겉으로는 늘 웃으며 나를 따르는 척했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야비한 욕망을 나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내가 맡은 프로젝트의 성과를 교묘하게 가로채려 하거나 회의 시간마다 은근히 내 의견을 묵살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애썼다. 직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는 매일같이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고, 그런 나에게 집은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래서일까? 아내의 변화를 좀 더 예민하게 감지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금요일이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둔 채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밤 11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파트 복도에서 들려오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에 나는 무심코 현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익숙한 문이 열렸다. 자기 왔어? 오늘 수업은 좀 늦었네? 내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맞이하려 다가갔을 때였다. 늘 요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의 은은한 비누향이나 땀냄새가 섞인 건강한 채취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문을 열고 들어선 아내의 몸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강렬하고 이질적인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그것은 땀냄새를 덮으려 뿌린 듯한 인위적인 향기가 아니라 마치 낯선 누군가의 흔적이 아내의 옷자락 깊숙이 스며든 듯한 묵직하고 역한 향기였다. 나는 순간 멈칫하며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나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가려진 묘한 긴장감이 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다. 아내의 외투 끝자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어느덧 결혼 생활 5년 차, 우리 부부의 일상은 정교하게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아내가 요가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처음에는 그저 건강을 챙기려는 의도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점점 아내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휴대폰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에 불이 들어올 때마다 아내는 흠칫 놀라며 화면을 뒤집어 놓곤 했다. 그 찰나의 표정, 아주 미세하게 경직된 근육의 움직임이 내 신경을 건드렸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낯설고 차가운 거리감이었다. 오늘도 늦어? 내가 현관 앞에서 묻자 아내는 거울을 보며 요가복 매무새를 다듬느라 거실을 등진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응, 수업이 연장됐어. 그리고 끝나고 다 같이 차 한잔하기로 해서 먼저 자. 아내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긴장해 보였다.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조여드는 기분이었다. 예전에 우리라면 학원 일정을 공유하거나 끝나고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먼저 꺼냈을 텐데 이제는 서로의 일정을 묻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아내가 나간 뒤 적막한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니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텅 빈 집안의 공기는 차가웠고 나는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는 책장을 무의미하게 넘길 뿐이었다. 회사라고 상황이 나은 것은 아니었다. 요즘 들어 부쩍 내 주변을 맴도는 후배, 김대리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는 실력을 빌미로 내 업무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려 들었고 때로는 교묘하게 내 자리를 위협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처음에는 그저 열정 넘치는 후배라고 생각했으나 요즘 그의 관심사는 업무를 넘어 내 사생활까지 번져 있었다. 대리님, 요즘 표정이 영 안 좋으시네요. 가정에 무슨 일 있으세요? 탕비실에서 마주친 김대리는 커피를 타며 아무렇지 않게 내 안부를 물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질문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호기심과 함께 감추지 못한 비릿한 웃음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일이 좀 바빠서 그래. 너나 너네 일이나 잘 챙겨. 하지만 김대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좁은 탕비실 안에서 뱀처럼 끈적하게 들려왔다. 글쎄요, 바쁜 건 대리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사실 어제 퇴근길에 제가 요가 학원 근처를 지나가다가 아주 우연히 대리님 사모님을 뵀거든요. 그의 말에 내 몸이 굳어버렸다. 커피를 젓던 그의 손동작이 멈췄다. 그는 마치 맛있는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나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근데 혼자가 아니시더라고요. 어떤 남자랑 아주 다정하게 학원 건물이 아니라 골목길 끝에 있는 주차장에서 얘기를 나누고 계시던데 대리님은 알고 계셨어요? 두 분이 그렇게 친분이 있으신지.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집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퇴근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던 익숙한 온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정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긴장감이 메우고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저녁마다 요가 학원을 다니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사뭇 달랐다. 집에 돌아온 그녀에게서는 땀 냄새 대신 낯설고 화려한 향수 냄새가 섞여나곤 했다. 나는 그 냄새가 무엇인지 묻지 못했다. 그저 침을 삼키며 거실 소파에 앉아 주방에서 물을 마시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결정적인 변화는 어젯밤에 일어났다. 평소처럼 식탁 위에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두던 아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잠금 해제 방식을 바꾸어 버린 것이다. 내가 무심코 옆에 다가가 화면을 힐끗 보려 하자 아내는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이기라도 한 듯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평소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왜 그래?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아? 라고 묻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은 억지로 삼켰다. 우리 부부 사이에 의심이라는 괴물이 이렇게 거대하게 자리를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회사 상황도 좋지 않았다. 믿었던 후배, 김대리는 요 며칠 사이 부쩍 내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던 내 어깨를 툭 치며 특유의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선배님, 요즘 형수님께서 학원 다니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사실 어제 거래처 사람들과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우연히 형수님을 봤거든요. 그는 일부러 말을 아끼며 나의 반응을 살피는 듯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요가 학원 근처였겠지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대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글쎄요, 학원 방향은 아닌 것 같던데 어떤 남자 차에 타시는 걸 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못 본 거겠죠?
그의 말은 독이 묻은 화살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김대리는 평소 내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녀석이었다. 그의 말이 진실인지 혹은 나를 흔들기 위한 교활한 이간질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집 안에서도 숨을 죽인 채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되었다. 그녀가 씻으러 들어가면 화장실 문 밖에서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아내가 잠든 뒤에는 그녀가 거실에 두고 간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곤 했다. 오늘 저녁 마침내 그 일이 벌어졌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는 평소보다 유독 피곤한 기색이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던 아내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화면이 위를 향한 채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액정의 알림 불빛이 환하게 들어왔다. 아내는 당황하며 서둘러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찰나의 순간 나는 알림 메시지를 읽고 말았다. 요가 강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발신자로부터 온 메시지. 오늘 밤은 정말 완벽했어요. 그 사람 눈치채지 못하게 잘 마무리했으니 걱정 말아요. 내일은 좀 더 깊은 곳에서 만나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이 나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마무리했다는 것인가? 아내는 내 시선이 자신의 휴대폰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서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를 들었다.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휴대폰 속에 숨겨진 그들의 요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아내가 들어간 안방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 지옥 같은 밤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요가 가방을 챙겨 나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의 무미건조한 화면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요즘 아내의 행동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다. 몸이 찌뿌둥해서 그래. 요가 수업이 조금 늦게 끝날 것 같아. 늘 듣던 뻔한 변명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바늘처럼 내 가슴을 찌르고 있었다. 아내가 나간 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아내의 휴대전화가 짧은 진동음과 함께 화면을 밝혀냈다. 본능적으로 심장이 요동쳤다. 평소라면 절대 손대지 않았을 기계지만 지금 내 안에서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의심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했다. 잠금 화면은 풀려 있었다. 아마도 급하게 나가느라 깜빡한 모양이었다. 메시지 창에는 낯선 이의 이름으로 된 대화가 떠 있었다. 오늘 밤 10시 그곳에서 봅시다. 아무도 모르게.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장소는 시내 외곽에 위치한 낡은 상가 건물의 빈 사무실이었다. 요가 학원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지난 몇 달간 내가 느껴왔던 불안함, 퇴근길마다 나를 묘하게 자극하며 아내의 행적을 흘리던 후배의 비릿한 미소가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내와 요가 강사,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의문의 메시지. 나는 겉옷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모든 것이 확실해지고 있었다. 내 가정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나는 그 파편 속에 내던져져 있었다. 차를 몰아 메시지에 적힌 주소지로 향하는 내내 손끝이 덜덜 떨렸다. 계기판에 숫자가 올라갈수록 내 분노도 함께 치솟았다. 설마 정말로 그럴 리가 없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배신감이라는 독은 이미 온몸에 퍼진 뒤였다. 도착한 건물은 불 꺼진 복도 사이로 으스스한 정적이 감돌았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소리나지 않게 발걸음을 옮겼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야 할 곳에서 오히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벽 뒤에 바짝 붙어 숨을 참았다. 복도 끝, 비상구 근처의 어두운 구석이었다. 그곳에는 아내 대신 평소 나를 살뜰히 챙기는 척하며 뒤에서 비열한 웃음을 짓던 내 후배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늘 아내를 가르친다던 요가 강사가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후배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강사에게 봉투를 건네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면 충분하죠? 확실히 그 사람한테 흘려주세요. 의심이 깊어질수록 그림은 더 완벽해지니까. 강사는 돈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며 비열하게 웃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아니, 믿을 수 없었다. 아내의 불륜이라고 굳게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건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더러운 공작이었다. 내 소중한 일상을 파괴하고 아내를 의심의 늪에 빠뜨려 나를 흔들고 있던 장본인이 바로 내 옆을 지키던 후배였다니. 뒷덜미가 서늘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들의 추악한 거래를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요가 스튜디오 문 앞 비릿한 향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어두컴컴한 스튜디오 내부, 조명은 낮게 깔려 있었고 그 중심에는 그놈, 강사가 요가 매트 위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아내의 향기인지 아니면 이 스튜디오 특유의 싸구려 아로마 오일 냄새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공기 속에서 나는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당신, 대체 아내랑 무슨 사이야?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놈은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매트 위에서 일어나는 그 몸짓조차 기분 나쁘게 유연했다. 그는 가소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툭 던졌다. 무슨 사이라니요? 회원과 강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요즘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가 보죠? 왜 엄한 사람을 잡고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 어젯밤 두 사람 메시지 다 봤어. 대체 어디서 만나기로 한 건지, 그 관계가 뭔지 솔직하게 말해. 내 아내 건드리지 마.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나는 그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는 내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더니 엄청난 악력으로 나를 밀쳐냈다. 나는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거리다 매트 위에 주저앉았다. 그는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내 가슴을 짓누르듯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조심해요.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고나 있어요? 당신이 가진 그 얄팍한 의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가 나를 몰아붙이는 위압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내 귓가에 대고 낮고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은 정말 멍청해. 아내를 의심하는 거? 좋아, 거기까진 이해해. 그런데 말이야, 정작 진짜 적이 누구인지는 전혀 모르는 것 같네. 당신 주위를 봐. 뱀이 목을 감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 발만 밟고 있잖아. 나는 분노로 치를 떨며 소리쳤다. 무슨 개소리야. 내 아내를 더럽힌 건 너잖아. 그는 그저 픽 웃었다. 정말로 안쓰럽다는 듯 마치 길 가다 밟힌 개미를 보는 듯한 차가운 미소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내 가슴팍에 던지듯 올려두었다. 내 뒤를 캐고 다닐 시간에 당신 옆에서 걱정해주는 척하는 그 새끼나 다시 봐. 아내랑 나 사이를 이간질해서 당신이 얻는 게 뭔데? 아, 아니지. 당신이 잃을 게 뭔지 생각해야지. 당신 자리, 당신 가정, 그리고 당신의 그 보잘것없는 자존심까지. 전부 그놈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건데 그는 등을 돌려 다시 요가 매트 쪽으로 걸어가며 차갑게 내뱉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직장도 아니니까. 그런데 말이야, 그 종이 이름 확인하고 나면 무릎 꿇고 빌러올걸? 당신이 누구랑 짝짝꿍해서 지금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건지 말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에 놓인 종이를 집어들었다. 흐릿한 조명 아래 매직으로 거칠게 휘갈겨 쓴 이름 3글자가 선명하게 눈에 박혔다. 김대리, 내 회사 후배이자 지난 몇 주간 내 귓가에 독을 퍼뜨리며 아내와의 불륜을 끊임없이 주입했던 그놈의 이름이었다. 멍하니 그 이름을 응시하는 동안 뒤에서 들려오는 강사의 낮고 비열한 웃음소리가 스튜디오 안을 가득 채웠다. 아내가 왜 그토록 이 스튜디오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그 후배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나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는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나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자, 이제 누가 진짜 당신의 적이지? 그의 말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그저 이름 석자만 노려보며 굳어버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모든 게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나를 덮쳤다. 나는 그 종이를 꽉 움켜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내 인생은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 기만당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그 후배라는 놈을 찾아가야 한다. 아니 어쩌면 이미 내가 갇힌 덫인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요가 강사와의 대치는 허무하게 끝났다. 돌아오는 길 거리는 지나치게 고요했고 내 머릿속은 파편처럼 흩어진 의심들로 엉망이었다. 아내를 향한 배신감, 나를 비웃던 강사의 서늘한 눈빛, 그리고 내 삶을 집어삼키는 이 불길한 예감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창백했다. 나는 그녀를 추궁하려 입을 열었지만 때마침 울린 내 휴대폰 진동 소리가 그 정막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회사 후배 박대리였다. 선배님, 오늘 일찍 퇴근하셨다면서요? 아까 부장님께서 선배님 자리를 찾으시더라고요. 하긴 요즘 가정사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니 이해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예의 바른 척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비릿한 조롱은 숨길 수 없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일찍 퇴근했다는 거. 나의 물음에 박대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평소보다 한 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배님, 다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선배님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순간 직감이 뇌리를 강타했다. 아내의 비밀스러운 외출, 묘하게 어긋나는 시간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라며 내게 흘려주던 메시지들까지.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설계된 각본이었다면 나는 회사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해내 개인 메일함과 클라우드 접속 로그를 확인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최근 며칠간 내 계정에 의문의 IP가 접속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 IP는 다름 아닌 사무실 내부망, 바로 박대리의 자리였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그의 서브 계정으로 들어가 보았다. 화면을 가득 채운 폴더들, 프로젝트, 붕괴, 그 안에는 아내의 사진들이 엉망으로 섞여 있었다. 단순히 아내를 따라다니며 찍은 사진들이 아니었다. 아내의 얼굴이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정교하게 합성된 사진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변조된 녹음 파일들까지. 그것은 누군가의 사생활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나는 아내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사냥꾼의 덫에 걸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것이다. 거실로 다시 나갔다. 아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낚아채듯 빼앗아 화면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박대리가 보낸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지금 남편한테 다 말해버릴까? 아니면 한 번 더 내 말을 따를래? 내가 순순히 그만두지 않으면 내 남편의 커리어는 오늘로 끝이야. 아내는 울음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치고 있었다. 제발 부탁이야. 이제 그만해. 우리 남편은 아무 잘못 없잖아. 나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아내는 나와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저 교활한 짐승에게 협박당하며 홀로 지옥을 견디고 있었다. 박대리가 그토록 나를 몰아붙였던 이유,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나를 회사에서 퇴출하려 했던 그 뒤틀린 야망이 이제야 비로소 형태를 드러냈다. 나는 아내의 어깨를 떨리는 손으로 감싸쥐었다. 아내가 놀라 나를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눈 속에 맺힌 눈물이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내 휴대폰으로 들어온 새로운 메시지였다. 이제야 다 알게 됐나 보네, 선배? 근데 어쩌지? 이미 늦었는데. 그 사진들, 방금 부장님께 전송 완료했거든. 회사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다.
어젯밤 후배 녀석이 파놓은 함정의 실체를 어렴풋이 깨달은 직후라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내 앞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팀장님이 나를 따로 불러내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 몇 장을 던졌다. 그것은 내가 회사 기밀을 외부 경쟁업체에 유출했다는 내용이 담긴 정황 증거들이었다. 계좌 내역, 이메일 발신 기록, 심지어는 내가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 파일을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는 캡처본까지. 완벽하게 조작된, 하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증거들이었다. 이게 다 뭐야? 팀장님,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팀장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답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어. 인사팀에 넘기기 전에 스스로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그 순간 회의실 입구에서 후배 녀석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다. 그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숨길 수 없는 비열한 승리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팀장님에게 나를 걱정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나의 죄를 확신시키는 말들을 덧붙였다. 동료들은 이미 나를 범죄자 취급하며 피하기 시작했고 나는 사무실 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 누구 하나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녀석의 치밀한 설계였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의 나로서는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나의 발소리가 들리자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아내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려 했다. 하지만 아내는 나를 피하듯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 제발 가까이 오지 마요. 아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알고 보니 후배 녀석이 낮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내 직장 내 비리 사실을 알리고 나와 엮이면 아내인 그녀의 신상까지 모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모양이었다. 아내는 나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자신의 침묵이 나를 지키는 길이라 믿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불신과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 좁힐 수 없는 깊은 심연 속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내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무력감에 휩싸여 침실로 들어가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메시지의 내용은 짧았지만 나의 숨통을 조여오기에 충분했다. 형, 여기까지야. 내일 아침 회사는 물론이고 형 아내의 비밀까지 전부 다 세상에 터뜨릴 거야. 얌전히 바닥으로 추락할 준비나 해. 그게 형이 설 자리는 없다는 뜻이니까. 내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아내와 나는 숨죽여 완벽한 복수를 준비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거나 멀어지는 대신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내 삶을 파괴하려 했던 그 뱀 같은 놈을 끌어내릴 덫을 파기 시작했다. 거실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낮은 목소리로 작전을 다듬었다. 아내는 요가 학원을 핑계로 후배가 뿌려놓았던 거짓 정보들을 역이용해 그놈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게끔 유도하는 미끼를 던졌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분위기는 팽팽했다. 후배는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 내 자리 주변을 맴돌며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부장님께 내 업무상의 실수를 보고하러 가겠다고 공공연히 떠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침착하게 서류 가방을 챙겨 회의실로 향했다. 부장님과 팀원들이 모두 모인 회의 시간. 나는 후배가 나를 고립시키기 위해 조작했던 메신저 대화 기록과 그가 외부인과 결탁해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려 했던 증거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후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정황 증거가 그를 향하고 있었다. 아내 또한 증인으로 나타나 그동안 후배가 자신에게 접근해 어떤 식으로 나를 파멸시키려 했는지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그를 향해 혐오와 경멸로 바뀌었다. 마침내 덫이 닫혔고 그의 교활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부장님의 호통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고 후배는 바닥을 향해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의 비굴한 얼굴을 보며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아내와 다시 평범한 일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 순간 후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놈의 눈에는 패배자의 눈물이 아닌 기괴할 정도로 서늘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과장님, 정말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비릿하게 웃으며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의실의 공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이 영상들을 터뜨리면 제 커리어가 끝나는 건 맞죠. 하지만 과장님, 당신이 5년 전 그 사건 때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 끔찍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 당신은 어떤 꼴이 될까요? 과장님이 감옥에 가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꼴을 보는 게 제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이제 정말 재밌어지겠네요. 녹음기에서 5년 전 내가 필사적으로 잊으려 했던 그날 밤의 비명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놈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승리했다고 확신했던 순간 내 발밑의 땅이 꺼지기 시작했다. 회사 로비는 평소보다 훨씬 더 소란스러웠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그토록 교활하게 내 인생을 갉아먹던 후배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뿌린 거짓말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다. 공금 횡령과 사문서 위조, 그리고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저질렀던 모든 범죄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다. 이제야 길고 길었던, 마치 숨이 막히는 것 같았던 어둠이 걷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후배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나는 승리자의 환희를 느낄 줄 알았다. 적어도 아내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가슴이 벅찰 줄 알았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무너진 것은 후배의 인생뿐만이 아니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쌓여있던, 그간 애써 외면해왔던 거대한 유리벽이 선명하게 눈앞에 드러났다. 아내와 나는 거리를 둔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피로와 슬픔,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차 안을 가득 채운 정적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예민하게 우리의 살갗을 파고들었다. 우리는 서로를 속였고 의심했으며 결국은 서로를 가장 아프게 하는 말들을 내뱉었다. 아내가 요가 수업을 핑계로 비밀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 내가 그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사생활을 몰래 엿보려 했던 것, 그리고 그 틈을 타 후배가 우리를 조종했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겪은 모든 소용돌이는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뿌리에는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가 희미해져 있었다는 뼈아픈 진실이 도사리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거실 소파 양끝에 앉았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아내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모든 게 다 저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당신이 나를 의심하며 차갑게 노려보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내 마음도 무너져 내렸던 것 같아.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녀가 요가 매트 위에서 흘리던 땀방울마저도 의심했던 나 자신, 그리고 그 의심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를 방패막이 삼아 숨어버렸던 그녀.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신뢰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지금, 과연 우리는 다시 예전의 그 따스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뼈저린 상처는 평생 치유되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우리 관계의 끝을 알리는 서막인 걸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지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못했다.
그저 희미한 공기 속에서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을 들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자문했다. 이 모든 비극이 끝난 지금 과연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서로에게 익숙해진 습관뿐이었을까? 아내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파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손을 뻗는 순간 멈칫했다. 과연 이 손이 그녀를 안아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손조차도 그녀에게는 또 다른 불안의 시작일까? 5년의 결혼 생활이 남긴 것은 견고한 사랑이 아니라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위태로운 균열뿐이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이 균열을 메우며 다시금 아슬아슬한 동행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쯤에서 차라리 모든 끈을 놓고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인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정적이 찾아왔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체념인지 아니면 아주 작은 마지막 희망인지 모를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 텅 빈 집, 5년 동안 우리가 함께 숨쉬었던 이 공간이 오늘은 유독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온전한 부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깊게 패어버린 이 신뢰의 골은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린 것일까?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